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와 고용인들이 대선 과정과 여자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불법 혐의들을 진술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법적 입지는 눈에 띄게 날마다 약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대선 개입 위증 혐의 등으로 3년형을 선고받은 과거 자신의 변호사 마이클 코헨을 오늘 아침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대통령은 그에게 불법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고 변호사인 코헨이 불법인 줄 알았어야 했다고 여러 개의 트윗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내셔널 인콰이어로 발행인도 결국 코헨과 같은 진술을 하면서 제 살 길을 살고 있고 또 다른 증인들의 추가 진술과 유죄 인정도 이어집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맺은 외교 조약으로 미국 거주가 보장됐었던 베트남전 난민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해서 캐나다가 체포했다 석방한 중국 테크 회사 화웨이 CFO 기소를 중국과 무역 협상을 고려해서 기각할 수도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미국 대통령은 법 집행을 하는 법무부를 외교 도구, 무역 도구로 쓸 수 없다고 당차게 말합니다. 캐나다는 파웨이 CFO를 풀어줬음에도 캐나다인들이 중국에서 잇따라 체포되고 보복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도 보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소매업소 리턴줄에 신임 연방 대법관 브렛 캐버너를 리턴하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사만평인데 낙태에 무조건 반대할 것으로 믿었던 캐버너가 다른 결정을 한 데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친구가 친구와 좀 맺기 떳떳지 못했던 약속을 하고 나서 그 약속을 세월이 흘러서 깹니다. 그리고 본인의 개인 변호사가 내가 보스를 지키기 위해서 총알바지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10년이 지났는데 그 10년의 세월이 추악했다면서 미국인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오늘의 미국 진행되는 동안에 약간 내용이 나왔었던 마이클 코헨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면서 픽서였던 사람이 3년 징역형을 받으면서 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참 러시아와는 연관이 많습니다. 아버지인 모리스 코헨이 구소련의 수용소에 수감됐었던 사람이에요. 석방되고 나서 캐나다로 어찌어찌 해서 올 수가 있었고 캐나다에서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마이클 코헨의 장인도 역시 구소련에서 정말 힘들게 살다가 서구에서 새 인생을 찾았고 어제 딸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선고받으러 법원에 들어가면서 부축했었던 그 젊은 여성이 딸이더군요. 와이프도 함께 우리 가족들에게도 너무 미안하다. 내가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됐는데 했었던 그 마이클 코헨이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몇 가지인데 여성들에게 돈 준 거 한 사람에게는 직접 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그게 이제 그 발행 매체의 발행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파티 함께하고 자주 놀고 했었던 친구죠.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여성들에게 돈을 준 것,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도 그렇고 그 의도도 선거자금법,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본인도 트럼프 대통령과 지내면서 돈을 또 추하게 많이 벌었죠. 예를 들어서 자신은 은행 이자를 5%를 받아서 12%로 다른 사람에게 이제 팔아넘기는 택시 면허권을 사서 그 면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자를 이제 그렇게 2배 이상 불려받았다던가 그리고는 이제 러시아의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 전부터 트럼프 타워를 지으려고 했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랬고 선거 그 기간 중에도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불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마지막 선서를 하잖아요. 이제 추대하고 그 전에 후보로 확정될 때도
될 때까지도 역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의 뭐 보좌관들과 연락을 하고 했었던 이런 것들을 그 날짜 같은 것을 의회에서 위증한 이 같은 그 크게 이제 세 가지 혐의죠. 그리고 특히 여성들에게 그 돈을 준 것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많은 한국 남성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많은 남자가 여성과 하룻밤 자고 뭐 두 번째 여성은 뭐 2번 2년에 걸쳐서였다고 했지만 뭐 10만 달러, 15만 달러 줬으면 됐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 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일어나는 일들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개인적인 케이스로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 케이스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전형적인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화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요, value 이걸 생각해서 이 여성들이 내가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와이프가 아이 낳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뭐 다른 뭐 등등으로 잠을 자고 그 입막음용 돈을 받았습니다 하면은 공화당에서 뭐 지금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할까 말까 했었던 사람이 아무래도 하지 않을 생각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막으려고 그 돈을 줬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어제 이 마이클 코엔의 그 여러 가지 그 법정 그런 그 얘기들을 보면은 제가 미국의 많은 언론, 해외의 여러 언론을 종합을 해서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 마이클 코엔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이클 코엔은 변호사이기는 합니다만은 학교 아주 작은 그 법대를 나왔는데 그 학원과 비슷한 법대예요. 그래서 그 법대에 나와서 법대 시험에 붙는 사람도 거의 없는 그러나 마이클 코엔은 붙었죠.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는 굉장히 우수했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트럼프 브랜드가 이렇게 걸려진 콘도미니엄에 살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크게 트럼프 이렇게 붙여놓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금색으로. 그래서 이제 살았는데 그때 말하자면 콘도니까 콘도에 이제 그 보드가 있고 그 보드 멤버 중에서도 보드 그 체어맨이 우리 이 빌딩에서 2007년도였으니까 11년 전이네요. 트럼프라는 이름을 떼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주장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이 마이클 코엔이 그게 뭔 말이야 하면서 주민들을 조직을 해서 오히려 그 보드 멤버 이사장을 체어맨을 쫓아냈습니다. 그 빌딩에 트럼프 번쩍번쩍 이름을 그대로 붙이게 됐어요. 그러자 그때 이 사람은 연봉이 7만 5천 달러였으니까 연봉 7만 5천 달러에 어떻게 그래도 트럼프 이름이 붙여진 그 콘도에 살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욕에서 7만 5천 달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중요한 데서는 안전하고 하는 데서는 살 수도 없는 돈이에요.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로드웨이 그 인근은 아주 작은 투베드룸 투베스가 렌트비가 $10,000 되는 그런 곳이 뉴욕이잖아요. 연봉을 7만 5천 달러를 받고 있었는데 트럼프 브랜드를 그대로 지켜주게 했으니까 트럼프가 연락을 한 겁니다.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았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가 연봉 50만 달러를 줄 테니까 트럼프 재단의 수석 부사장 겸 나의 특별 자문을 해달라. 이게 이제 그 픽서의 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뭐 아메리칸 드림일 수도 있지만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10년을 이런저런 그 픽서로 여기도 고쳐주고 저기도 고쳐주고 해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는 약하다. 약해서 지금 형량 적게 받으려고 특별검사 또 연방검사와 협조하고 있다 했는데 내가 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 같은 모든 것들을 거부하지 못하고 또 맹목적인 충성으로 빛을 선택하는 대신 어둠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그게 나의 약한 것이다 하면서 뿌리치지 못하고 마치 그의 모든 그 더러운 dirty good deeds라고 얘기를 했죠. 추잡한 일들을 픽스하는 덮는 것을 오랜 동안 나의 의무로 알고 해왔던 그런 것이 나의 약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는 그 3월 달부터 3년형을 살게 될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나왔고 이제야말로 자유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정 그린 것이 있는데 보면은 특히 이 마이클 코엔 변호사의
변호사지만 변호사가 또 있죠. 아주 좀 스키니한 분이에요. 나이가 좀 많고 얼굴이 또 작습니다. 이 마이클 코엔이 얼굴이 큰데 눈도 크고 그 눈에서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시사만평 비슷한 법정 스케치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는 대통령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보면은 정말로 본인에게 심각하게 위험이 다가왔을 때는 그 하루 정도는 쉽니다. 이제는 그 정도의 인내력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연달아서 트윗을 하는데 마이클 코엔을 탓하는 트윗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지시, 법을 위반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돈 준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그가 변호사라면 법을 알았어야지, 코엔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야지만 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나는 보지도 얼굴도 보지 못한 여성인데 어찌 손을 잡겠는가. 그러다가 나중에 또 손잡은 게 드러나면은 손잡았다는 게 침대에서 잡았다는 얘기예요. 난 돈 준 건 몰랐다 하다가 나중에 또 그게 돈 준 게 드러나면 돈은 줬는데 내가 준 게 아니라 변호사가 개인 판단으로 줬어. 나는 몰랐다. 하다가 그게 또 드러나면 이건 법 위반은 아니다. 사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또 코엔이 거짓말을 했다고도 하다가 계속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 다 트윗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미국 대통령이 트윗한 것으로 이제 현재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마이클 코엔의 3년형은 주범이 아니라 종범으로서 3년형을 받은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케이스 아니면 탈세 케이스 몇백만 달러에 대해서 본인 택시회사 운영한 그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종범인데 특별검사에 그토록 협조를 했는데도 3년형을 받았다면 주범은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는 거죠. 지금은 인디비주얼 1으로 구분을 하지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데이 1부터 기소가 될 수 있고 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방지방법원에서 이제 검사는 4년 내지 5년인데 지금 3년형을 받았고 그 사이에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팀에서 특별검사팀에 코엔이 굉장히 많은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을 했고 진실을 많이 얘기를 해주고 했으니까 참작을 해달라고 했어도 그게 3년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별검사의 측에서도 로버트 멀러 측에서도 탑 변호사가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제니 리라는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이 코리안 아메리칸이 여러 인터뷰도 가끔 하고 합니다. 굉장히 코엔이 믿을 만한 가치 있는 정보를 줬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마이클 코엔이 또 감옥에 3월 달부터 들어가지만 특별검사 측과 계속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에 있는 그런 감옥에 가는데 그 사람을 배려를 해서 코엔이 지금까지 협조하고 했었던 것을 배려를 해서 주이시 랍비가 24시간 있는 곳, 또 이제 주이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곳으로 주이시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이제 감옥에 수감이 되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특검 측과 연관을 맺으면서 진술을 하고 그렇다는 거죠. 러시아 관련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평생 러시아와 비즈니스를 하려고 관심을 둬본 적이 없다. 그게 첫 번째 얘기였고, 그런데 30년 전에 첫 번째 와이프와 방문을 했었던 그런 사진도 있고요, 사업상으로. 그리고는 이제 뭐가 또 드러나면, 나는 그거 다 아이오와 대선 전에, 아이오와의 예비선거 전에 다 끝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드러나면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비디오도 있고, 마이클 코엔과 러시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었던 것도 있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쉽게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오랜 친구인 모 회사는 아메리칸 미디어고, 이 미디어에서 이제 내셔널 인콰이어러라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기사도 많이 실리는 그렇잖아요. 그런 매체잖아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
파티 친구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였었을 때 너무 여성 문제가 많으니까 늘 이 신문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것도 좋아했어요. 이름 올린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그 친구인 데이비 패커도 결국은 그렇다. 마이클 코엔으로부터 또 다른 여성에 대해서 그 여성의 스토리를 사서 우리가 기사화해 줄게 하고는 다른 아무데도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건을 하고는 그게 이제 그 캐치 앤 릴리즈나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민자들 잡고 놓아준다고 하는 이제 또한 여성 모델에게 그렇게 돈을 주고 기사를 사서 기사를 죽여버리는. 그런데 이것을 이 돈이 결국은 코엔으로부터 온 대통령이 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은 모른다고 했지만 그래서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발행인인 데이비 패커도 지금 협조를 하기로 했고 이렇게 될 경우는 사방팔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꽉 조여들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루돌프 줄리아니가 완전히 마이클 코엔의 그 진술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검사와 법원이 그렇게 완전 바보입니까? 많은 협조를 한 사람을 3년형의 선고를 할 때 증거 없이 다 거짓말로 그렇게 선고를 할 리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코엔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라는 백악관까지 따라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때가 절정이었고 한국의 기업도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줄을 좀 대볼까 사업상 이득을 볼까 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코엔에게 돈도 많이 주고 했어요. 그로써 돈을 많이 받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은 이제 부끄럽다고 어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법정에서 10년 이상 놓칠 수 없었던 연봉 50만 달러로 시작을 해서 그랬던 그 찬란한 그의 절정 10년 이상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데 10개월이 안 걸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마이클 코엔이고 그 마이클 코엔에게 모든 일들을 맡겼었고 10년 이상 다 마이클 코엔이 또 픽서 역할을 잘해서 보너스도 주고 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기 때부터 유산을 상속받았던 사람이잖아요. 70평생 넘게 정말 모든 문제를 돈으로 많이 해결을 했고 당장은 기소되지 않지만 그가 대선 출마를 할 수는 있을지 그 임기 2기를 맞이할 수는 있을지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을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재선에 나가서 당선돼야지 될지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이고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트럼프 대통령 옆에 붙어서 갈지 그를 버릴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이클 코엔이 버린 것처럼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발행인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술은 안 마시죠. 담배도 안 피죠. 함께 파티하고 놀고 기사 올려주고 내려주고 했었던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발행인인 친구도 그를 버렸고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사람이 나가거나 아니면 행정부 장관으로도 나가기만 하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일정 시기가 지나면. 그렇게 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 딸과 사위까지 백악관에 들어와서 사우디아라비아 여러 가지 사업에도 많이 연관돼 있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인생 최대의 그런 악몽을 꾸고 있을 겁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팍스나 브레이트바트나 아니면 드로지 리포트는 코엔이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보도를 안 합니다. 아예 안 하고 할 수 없이 살짝은 건드리고 안 하고 지금 드로지 리포트를 보더라도 이제 다 밑으로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런 형태고 그러나 팍스나 드로지 리포트나 브레이트바트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게 현실은 아니라는 것,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어렵다는 것 전해드리면서요.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은 항상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많이 헤치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힘든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어려운 일들을 탁탁 헤치고 아주 멋지게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잘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코리안 아메리칸도
미국에 이민을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한 게 이제 1970년대부터잖아요. 오히려 그 코리안 아메리칸보다 어찌 보면 그 베트남 사람들이 난민의 상태로 미국에 더 먼저 오기도 했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1995년 이전에 온 그 베트남 그 난민들은 추방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1995년은 왜 95년이냐면 미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한 게 이제 그 1995년 7월 12일입니다. 이 베트남 하면은 그 미국의 그 대통령이 케네디서부터 닉슨으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그 시점쯤에 많은 것들을 겪었고 또 미국이 창피해서 지고 있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걸 또 파헤친 게 언론이고 그러한 점들이 그 어디에 나왔었죠? 지난해 얼마 전에 그 영화에도 나왔었는데 잊었네요. 포스트인가요? 포스트죠? 워싱턴 포스트 그 영화 아니었나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런저런 일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1995년도에 수교를 하긴 했는데 그 이전부터 난민으로 많이 왔죠. 이제 남부 그 베트남 또 미국에 친척이 있는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 제일 먼저 이쪽으로 올 수 있게 됐는데 미국이 이제 그 공산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또 그 공산화가 싫어서 이리저리 또 공산당 하면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그쪽에 살던 크리스천들이 미국에 오고 이래저래 난민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어떤 합의가 있었냐면요. 그때 그 오바마가 그 당선되고 이랬던 때잖아요.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가 임기 2기 막판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공화당과 민주당의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로 합의를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추방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는 그런 조약을 맺은 겁니다. 미국의 공화민주구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도 그랬고 베트남과 함께 외교적으로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이건 계속 간다 하는 것을 이제 부시가 시작을 해서 오바마도 약속을 했고 그게 계속 지켜져서 1995년 이전부터 안심하고 미국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나라다 추방당하지 않는다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추방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난민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중동 지역에서 오는 난민들을 추방하고 받지 않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역시 난민 하면은 이민과도 연관이 돼서 이번에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베트남 난민으로 미국에 와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사람을 추방해버리겠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범죄자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리안 커뮤니티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그 사태의 그 난민을 추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베트남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 반대하는 그런 그 시위도 많이 하고요. 그 베트남 그 아메리칸 그 소셜 미디어 보면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을 해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민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거기는 미국이 개입한 전쟁이잖아요. 미국이 다 할 수 있다고 하고 한다고 하고 리처드 닉슨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고 끝까지 지키기는요. 본인의 코가 석자, 넉자, 다섯자가 돼서 본인이 사임하고 말았는데 그리고 헨리 키신저도 잘못했죠. 이런 잘못한 거 잘 얘기 안 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일로 노벨 평화상을 받고 같이 받은 사람은 반납하고 했는데 그 끝까지 갖고 있고 하는 헨리 키신저도 이 부분에선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미국이 시작한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난민이고 수십 년 여기서 살았는데도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바뀌면 그 사람들을 다 추방해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그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베트남 커뮤니티에서 얘기 안 하겠어요. 미국이 개입한 전쟁 아니냐. 우리는 조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떠났어야지만 됐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디로 가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지금 베트남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하는 얘기를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웠다가 확 살아났어요. 낸시 펠로시 차기 하원 회장이라고 말해도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제 예산안 또 벽 쌓는 거 이것을 17분 텔레비전으로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나중에 낸시 펠로시가 내가 그 자리에서 엄마처럼 행동을 했었어야지만 됐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역시 그 트럼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낸시 펠로시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그 민주당 사이에서도 더 강해지는 이때에 협상의 달인이긴 해요. 낸시 펠로시가 본인 나이가 너무 많다고 또 여자라고 또 너무 오래 일했다고 싫어하는 젊은 민주당 내부의 거부 세력을 어제 어떤 형태로 이것을 뚫고 나갔냐면요. 임기 제한을 딱 들고 나온 겁니다. 본인은 4년 이상 안 한다. 다른 지도부도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래서 이걸 투표로 하겠다. 딱 들고 나오니까 낸시 펠로시에게 반대표 던지겠다고 했던 민주당 젊은 정치인들 가운데서 당장 7명이 오케이 그렇다면 지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과 17분 얘기할 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말하는데 15번이나 excuse me 하면서 말을 차고 들어가도 낸시 펠로시는 그 자리에서는 다 계산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계산도 품성이 갖춰져야지 정치적인 품성이라기보다 정치적인 능력이 갖춰져야지 참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의는 다 갖췄습니다. 대통령에게. 말은 서로 치고받았지만 그러나 또 할 말은 다 했어요. 다리도 꼬고 앉지 않았고요. 다리 꼬고 앉는 것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도 다리 아주 예쁘게 가지런히 하고 앉아서 정치인으로서 계산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스커트를 입고 거의 바지 입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스커트를 입고 다리 쫙 모으고 앉고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민주당 내부 단속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원, 하원, 대통령, 세계 지도자들이 낸시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낸시 펠로시만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자신의 위치를 찾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제 저녁이었어요. 션 해니티 아직 그 팍스에서 가장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호한다고 할까요? 하는 사람이 션 해니티인데 션 해니티는요. 마이클 코엔 출연시키고 그와 여러 가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사업하고 해서 돈 굉장히 많이 번 사람입니다. 콘도미니엄 8천 유닛을 완전히 헐값에 사가지고요. 그러면서 본인과 그런 사업 관계에 있다고 이 마이클 코엔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자신 쇼에 많이 출연시켰어요. 그 마이클 코엔이 어제 3년 이제 선고를 받았고요. 포스트 레이디가 인터뷰를 어제 션 해니티와 했는데 백악관에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잘 등장하지 않는 포스트 레이디를 등장을 시키죠. 여기에 인터뷰 시키고 저기에 인터뷰 시키고 어제 얘기한 것 가운데서 가장 포스트 레이디로서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 얘기하니까 기회주의자들이 내 이름, 내 가족의 이름을 이용하는 건데 그 기회주의자들은 커메디언도 있고 저널리스트, 퍼포머스, 작가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 내가 상처를 받는 건 아니지만 신경 쓰인다. 마더 당한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역사를 쓰고 고치지 않으니까. 언론이 너무 가십에 집중하는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ABC 방송과 인터뷰할 때도 언론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포커스 두지 않고 뭘 입느냐에 포커스를 둔다라고 불만을 했는데 이 두 가지에서 약간의 그러할 만한 원인은 좀 주긴 했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가십에 집중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주변이 너무나 가십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진지한 정책을 펼친다기보다는 정말 니키 헤일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측 불가능하다던가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꾼다던가 한번 했던 말도 믿을 수 없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이해도 좀 되고요. 포스트 레이디는 뭘 입느냐에 집중하지 말아라 하지만 포스트 레이디가 가장 포커스를 두는 게 뭘 입느냐잖아요. 그래서 무슨 터키를 사면해주고 할 때도 너무 높아서 어떤 때는 탁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평지에서는 뿌리치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팔을 잡지 않고는 약간 비스듬한 땅도 내려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하이힐을 신고 구두 자체는 까만색인데 바탕은 이제 빨간색이고 이런 보여줄 것 또 너무 잘 입기도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때로는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문구가 쓰여 있는 것을 입기도 하고
너무 멋지고 또 너무 논란의 거리가 되니까 이 퍼스트 레이디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좀 되고요. 그밖에 퍼스트 레이디가 특별하게 그 정책적으로 하는 일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브라 부시였어 하면은 뭐 문맹률을 퇴치하는데 뭐 힘을 썼다던가, 미셸 오바마 하면은 운동하자 하고 백악관에 뭐 텃밭을 가꾼다던가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조용히 있는 편이니까 다른 이슈를 가지고 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션 해니티는 심지어 그 팍스에 아니 부동산 딜을 하면은 어때? 그것도 오케이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그 법적으로 그 대통령 후보로서 그러한 때에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돈 준 것 허쉬 페이먼트도 어때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고요. 션 해니티가 너무 그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며칠 전에 그 NPR 방송과 존 유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때 고문은 합법이다라고 자문을 했었던 이 존 유 교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후보로서는 이해상관뿐만이 아니라 이게 음모와 연관되는 거다. 지금 콜루전이라고, 내통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콜루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conspiracy라고 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음모일 수 있다. 내가 널 뭘 해주고 네가 날 뭘 해주고 뭐 이런 등등이요. 그런 얘기를 했고, 결국은 이 존 유 교수는 코헨의 선고 전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을 종이 인터뷰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 특별검사와 마주 앉아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헌법에 특별검사와 마주 앉아서 인터뷰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의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결국은 그 멀러 특별검사가 리튼 그 스테이트먼트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자꾸만 이렇게 나오면 여자 문제로 선거자금법 위반이건 대선 개입 러시아 문제이건 결국은 그 대통령이 조사하는 그런 그 특별검사 측에 국민으로서, 국민의 수장으로서 의무가 있다. 그 수사에 협조를 해야지 될 의무가 있다라고 그 존 유 교수는 얘기를 하더군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이제는 그 임기 2년이 되면서 어차피 임기 2년이면 네임덕도 시작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선거 캠페인이 강하게 시작된다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장관들에게도 안 미치고 그 각 부처에도 미칠 수가 없구나. 이게 미국의 제도구나. 인스티튜션이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마켓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가 오늘 한 번도 보지를 못했네요.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들께 뭐 늘 뭐 주식시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뉴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죠, 늘. 그런데 왜 오늘 안 나옵니까? 다른 내용부터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좋죠. 정말 50년 만에 최고다. 실업률이 3.7%니까 50년 만이면 인간이 달에 첫 발을 내딛었을 그때로 계산을 해야지 되네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세금 감면도 했고, 대통령이 세금 감면도 했고, 2명 아주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도 임명을 했고, 여러 가지 그 규제를 철폐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모든 일들이 양면성이 있어서 그 대규모 세금 감면으로 연방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거의 쓸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게다 대고 이제 이자율, 돈 싸게 빌리는 것도 끝났고, 아무리 그 대통령이 연준을 불만한다 하더라도 연방준비제도가 뭐 적당히 알아서 이자율을 올리긴 올릴 테고, 그렇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 정도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경기 불황도 온다고 하고, 뭐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결국은 공화당은 소셜 세큐리티나 메디케어를 삭감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카드를 들먹들먹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은요, 연방은
10월 1일에 이제 새로운 회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10월 달, 11월 달 끝나서 그 두 달의 예산 적자가 지난 1년 전보다 50%나 늘어났답니다. 거둬들인 돈보다요, 쓴 돈이 3,030억 달러가 더 많아요. 지난해도 적자였어요. 지난해는 근데 거둬들인 돈보다 2,020억 달러 많았는데 지금은 10월 달, 11월 달 두 달 동안에 3,030억 달러.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거죠. 적자인 거죠. 세금은 물론 세금이 늘어납니다. 뭐 사람도 늘어나고 사업체도 늘어나니까 1년 전보다 3%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이거 많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출이 세금이 3% 늘어났으면 지출도 3% 늘어나던가 아니면 그것보다 적어야지 힘들 때, 비 올 때 우산도 사서 쓸 수 있고 하잖아요. 세금은 3%가 늘어나는 동안 지출은 18%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또 이제 특검 수사 있죠. 민주당이 얼마나 단단히 조사를 하겠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 사이에 대통령 연방 문을 정부를 뭐 자랑스럽게 닫아버린다고 하니까 미국의 그 지금 뭐 증권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분위기가 경제 분위기가 나쁘죠. 네.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이 어제 그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지금은 파웨이의 그 멍완조 CFO 발찌 차고 풀어나서 밴쿠버 뭐 집에서 뭐 왔다 갔다 회사 일하고 하는데 이게 미국이 원해서 캐나다가 체포했잖아요. 미국이 이란과 그 제재를 하는 거기에 위배가 됐다 해서 캐나다도 뭐 그런 것 같아. 특히 이제 어떤 다른 곳에 가서 말을 그렇게 뭐 안 한다고 이란과 연관이 없다고 했는데 이 파웨이 회사와 관련 있는 회사가 이란과 연관이 있으니까 연관이 있다 해서 체포는 했는데 하고 나니까는 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캐나다 회사 중국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 때 너무 당해봐서 아는데 그걸 지금 그만큼은 아니지만 캐나다가 당하기 시작했고 전 외교관이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업가 한 명도 체포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북한과 연관이 돼서예요. 중국이 북한과 연관이 돼서 중국 안보에 어떤 나쁜 그 악영향을 미친다 하면서 비즈니스맨과 전 캐나다 외교관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고 캐나다 사람은 아직까지 접근을 할 수 없다. 캐나다 외무장관이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중국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항의를 하면 우리는 우리 법대로 한다 하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 파웨이에 대해서 내가 중국과 무역 그 협상을 해야지 되니까 그 협상 카드로 쓰면서 그에게 기소했던 것을 기소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기각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연방 법무부에서 차관이 어제 의회에 나와서요. 그럴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말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수는 없다. 법무부라는 곳은 법무부에서 하는 일이 법 집행이다. 우리 법무부는 무역의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무역 협상을 할 때 쓰는 그런 툴이 아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도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그 보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대통령이 정부를 장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은. 더군다나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거칠게 나오니까 조금 뭐 머리 올려봤자 괜히 서로 악유해야지 되고 지난번에 그 낸시 펠로시가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처럼 싸워야지 되고 또 머리 탁 쳐들면은 맞기라도 하고 하니까 숙이고 있다가 이제는 착착 머리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각 부처에서 정부가 대통령의 장악권 아래 안 들어있다. 물론 제도가 있어도 대강 대통령과 뭐가 맞고 하면 서로 협조가 가능하겠죠. 이번 케이스는 우리 연방 법무부가 대통령의 도구냐? 이게 법무 차관의 얘기였어요. 며칠 전에 그 브렉 캐버너 연방 그 대법관이 낙태에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뭐 낙태 반대에 나쁜 그런 그 법안을 심의하지 않겠다 하고 리버럴과 같이 투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 실망을 많이 하고 리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게 존 베이너라는 연방 그 대법원장이요. 대법원장은 항상 연방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독립됐다 하는 것을 가능하면 많이 보여줘야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브렉 캐버너와 함께 해서 이제 아무튼 그 낙태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그 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죠. 강희신이었습니다.